자,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1일까지 용의자의 신원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빈스 웨이광 리.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인 그는요. 법의 심판은커녕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1년의 재판에서 리는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 등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돼. 왜요? 헐. 맞아요. 우리는 맹민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우리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이건 분명 잘못된 판결이었어. 자, 이 판결을 들었을 때 이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어땠는지 재판 결과를 듣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인터뷰한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인터뷰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He held responsible for it. He still did it. Whether he was in his right frame of mind or not, he still did the act. There was nobody else on that bus holding a knife, slicing up my child. 자,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저질렀어요. 그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내 아이를 칼로 자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정신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살인한 건 분명하다. 그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되게 이 어머니가 되게 침착하시고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인 것 같다. 나 같으면 진짜 난 불태웠을 것 같아. 그 재판장 진짜 막 진짜 나는 진짜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있어 22살까지 키웠고 효자에다가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진짜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아들인데 갑자기 그냥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어떤 새끼가 내 아들을 죽였다 칼로 토막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막 눈 도려먹고 심장 파먹고 막 그랬다? 나는 죽였을 것 같아. 완전 범죄로.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친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10살가량 차이가 나서 감히 이제 뭐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제 아들처럼 키운 애거든요. 제 남동생이.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자꾸 제 남동생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누가 내 남동생을 그렇게 했다? 나는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쨌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리는요. 1일 법원에 처음 출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있는 이 prisoner이라고 써있는 이 청색, 파랑색 이 옷을 입고 있었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죄수용 조끼에다가 수갑과 족쇄를 차고 5일 두 번째 매니토바 포타지라 프리에리 지방법원에 출두합니다. 자, 버스에서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여러분 붕대 감은 거 보이시죠? 손에. 오른손에.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다친 듯한 이 오른손에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 그리고 셔리피 프리즈너라고 써있는 그 옷을 입고 나와. 자, 이 빈슨 리는요, 이날 보석 심리에서도 판사의 질문에 말로 하지 않고 이러면서 침묵으로 읽어내요. 자, 이에 마이클 차티어 판사가 변호사랑 상의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죽이십시오, 제발 나를. 제발 나를 죽이십시오 라면서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다고 해요. 제발 날 죽여달라고. 이 말은 이 리가 살인사건 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목소리를 낸 발언이에요. 자, 이날 잔 스커필드라는 박사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와 관련해서 기괴하고 야만스러운 그의 행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3일부터 시작된 본격 재판의 증인으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출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 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야. 리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의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전문의에 따르면 이 리는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신이 내 이 두 손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를 죽인다고 했어요.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라면서 이 정신과 의사한테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전문의들은 당연히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당시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리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내 목소리가 들려. 신의 목소리가 들려. 라고 계속 말했대. 리는 그것이 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었고 악을 처단하라. 악을 처단해. 라는 신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고 있던 맥린을 공격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요, 맥린을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인 뒤에 목을 완전하게 베어내고 그의 몸에 살을 베어 먹었어요. 경찰들과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승객들은 버스 밖으로 나갔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그는 맥린을 계속 찔렀어. 그리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모두가 같이 목격했고,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 리 입 안에 이미 그 맥린의 살 일부가 들어있어서 계속 씹고 있는 중이었대. 아, 끔찍해. 심장 일부, 몸의 일부, 눈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사가 리의 범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당시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를 감옥으로 보낼지 정신병원으로 보낼지를 결정지어야만 한다 라고 말했대. 그래서 리의 변호사 요청에 의해서 그를 만난 법정 정신과 의사 조나단 루텐버그 씨는요, 수요일 법정에 나가서 맥린을 살해할 당시 이 리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해. 미쳐버리겠지.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는 분명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당시 정신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말이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돌아가시겠어. 그리고 이 루텐버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맥린을 살해할 때 이 리가 이 맥린을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생각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는 그저 그 불쌍한 희생자를 단지 악마로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손이 하고 있는 일이 곧 신이 자신을 통해 악을 처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저질렀던 사건이죠.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 리가 말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웬디고 괴물이라는 거예요. 웬디고라는 괴물이 내 정신 상태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계속 죽여달라고 호소했어. 나도 궁금한 거야. 웬디고가 대체 뭐야?
그래서 웬디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웬디고가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웬디고 정신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예전에 종종 기근으로 인한, 너무나 가난해서 인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럴 때가 있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런 식인풍습으로 다른 유용한 더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유독 인간의 생살, 인간의 가죽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 계속 진행되는 증상을 바로 이 윈디고 증상이라고 말한대요. 자, 윈디고 정신증은요, 이 실제적 진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이런 병이 있는 건가, 정신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서양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문화 연관 증후군으로 분석된다고 해요. 자, 이 이론은요, 1900년대 초반에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대중적이었고, 알곤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캐나다 북쪽의 원주민 중에 한 부류가 있대. 그래서 이 알곤퀸들의 신화와 문화에 대해서 잘못, 이게 약간 조금 와전돼가지고 약간 이런 게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요, 윈디고라고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나왔었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슴과 늑대, 약간 좀 몸은 사람 형상인데 얼굴은 약간 사슴 큰 뿔이 있는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항상 몸에 피가 묻어 있고 사람을 들고 있거나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형상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조금 덜 잔인한 것들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윈디고 정신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냐? 여러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스위프트 러너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이 윈디고 정신증 사례예요. 자, 그는 알버타라는 곳에서 온 사냥꾼이었어요. 1878년 겨울 동안에, 1978년 겨울 동안 이 스위프트 러너와 그의 가족들은요, 너무너무 굶주린 거야. 너무너무 굶주렸어. 그 와중에 장남이 죽어버려요. 자, 허든슨 베이 캠퍼니 긴급 식량 저장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대. 그 식량 저장고로 걸어가고 있었대. 25마일, 그러니까 40km 정도 남긴 채 이 남자애가 미쳐버린 것 같아. 어떻게 했냐면 이 스위프트 러너는요, 자신의 부인 그리고 그의 5명의 자녀들을 다 죽인 다음에 먹어요. 자신의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도살을 한 다음에 먹어. 그런데 그렇게 죽이기 전에, 살해를 하기 전에 갑자기 그가 비명을 막 지르고 뭔가 그 윈디고라는 그 정말 그 귀신에 홀린 것처럼 막 이상한 짓을 했었대. 식량 저장고가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그가 살아남으려고 가족들을 먹은 게 아니고, 왜냐면 더 걸어가면은 식량 저장고가 있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 힘들겠지만 좀 더 걸어가면 있었을 텐데 굳이 자신의 자녀들 다 5명 와이프까지 죽인 거 보면 얘가 너무나 기근에 힘들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윈디고 정신증을 앓던 사람으로 봐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어. 그는 결국 유죄로 판명됐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유명한 인디고 정신증 사례는요, 부족장이었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의 부족장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윈디고라는 나쁜 혼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술사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이는 사람이었어. 이게 잭 피들러의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하대요.
자, 윈디고를 물리치는 뭐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면서 환자가 이렇게 오잖아? 그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환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안락사라면서 편하게 너를 죽여주겠다라면서 너의 영혼은 편하게 잠들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무어가 사이비 종교야. 그래서 1907년 잭 피들러와 그의 동생 조셉은요, 살인죄로 구금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피들러가 자살을 해요. 자, 그의 동생 조셉은요, 재판을 받았고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결국 조셉은 사면을 받기는 했는데 사면 소식이 전달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사망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유명한 인종사학자이며 윈디고 현상에서 연구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바로 나단 칼슨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단 칼슨이 이 웨이구앙의 행적이 캐나다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격된 이 요괴 윈디고에 약간 홀린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리라는 남자가. 예전부터 약간 뭐 이런 윈디고 홀린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과 너무나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이 리는요, 이 윈디고에 대해 칼슨의 연구, 그다음에 관련된 많은 인터뷰 기사가 실린 그런 신문들을 배달했었어. 이 리가 신문 배달을 했잖아. 신문 배달을 하면서 당연히 그 신문을 읽었겠지? 그래서 윈디고라는 걸 접했을 거야, 이 리가. 윈디고는 원주민 민속 신앙 속에서 인간의 살에 대한 그런 인육에 대한 엄청난 식욕을 가졌다고 알려진 공포스러운 존재였어. 근데 이 윈디고가 사람에게 빙의해서 그들을 식인 괴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를 리가 분명 접했을 거야. 자, 이 신문에는 리가 배달했던 그 신문에는 어떤 게 있었냐? 1800년대부터 후반까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알버타 북쪽 마을, 도시들을 가로지르며 발생한 너무나 기괴한 죽음들, 기묘한 죽음들. 이게 바로 윈디고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기사가 그 신문에 그득그득했었다는 거야. 2면에 걸쳐가지고. 근데 이 윈디고의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대요. 그래서 몸과 이 목을 다른 곳에 유기시켜야 된대. 왜냐면 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윈디고에 홀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 인육을 먹기 전에 제발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말한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빌고 다닌대. 제발 날 죽여줘. 제발 날 죽여줘. 이렇게. 근데 봐봐. 리도 버스에서 맥린의 목을 잘랐어. 그리고 몸과 따로 해서 목은 그 버스 문 앞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리고 재판장한테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단 말이야. 윈디고에 홀린 사람과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버스 사고의 경우 이 리가 너무나 끔찍한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보면 나도 약간 그래. 윈디고라는 걸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설마 싶은 거야. 근데 아무래도 세상에 너무나 기괴한 일들이 많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일들이 많으니까 뭐 어쨌든 이 남자가, 이 리가 또 이상한 짓을 했어. 어떤 거냐면 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얘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날 2008년 7월 29일 저녁 6시에 마니토바주의 작은 마을 에릭슨에서 내렸어. 이 웨이구앙이. 그리고 버스 정류장 겸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그냥 되게 오래 앉아 있었대. 이렇게. 그리고 목격자들은요, 그가 이상할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 새벽 3시까지 그냥 앉아 있었대. 장장 9시간 정도를.
벤치에 앉아서 꼬박 나를 샌 거야. 계속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기 전에 애지중지하던 컴퓨터, 새 노트북 컴퓨터를 현지 주민 15살짜리 데렌 비티라는 남자에게 60불에 팔아버려. 새 노트북을. 헐값에 판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저녁 6시에 36명의 승객들이 탑승한 위니백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가 맥린을 칼로 난도질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약간 한마디로 뭔가 홀린 것 같은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됐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과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 그는 아마 비타민 부족이었을 거다. 비타민 B3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데 구토, 악몽, 식은땀 등의 증상도 이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경찰 조사를 받던 이 리의 증상과 동일했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가 그는 아마 비타민 B3가 부족해서 그랬던 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는 이 리 본인만 알겠죠. 자, 캐나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사건 중 하나인 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안에서 이 맥린의 목을 벤 이 리가 목요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08년 7월 30일 날 발생한 그 끔찍하고 악몽 같은 살인사건에서 이 웨이구앙 리가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법원은 결국 웨이구앙 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현재 웨이구앙 리는요, 사법당국의 관리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경찰에 실려가는 거 빼고 약간 검은 점퍼 입고 나온 거 보면 얘가 이제 약을 받아가서 뭐 병원으로 가는 약간 이런 장면인 걸 수도 있어. 자, 리는요, 자신이 살인한 것이 오로지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 시신의 몸의 일부를 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대요.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언젠가 자신이 처형될 거라고 믿고 있대. 정신치료와 약물을 동반하여 그를 돌본다면 그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면서 그의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현재 100% 정신분열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가 만약에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자신이 저질렀던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잔인할 만큼. 평생. 자,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온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 난리 나셨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결과인데, 그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그 부모님의 인터뷰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모님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I just all miss of this. him. I just miss him so much. I miss the young man that he was becoming. 나는 그냥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내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I do have to say, the hardest thing that I have ever had to do was to try and explain to my husband that he can't say goodbye. 이분은 이제 그 아버지의 재혼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 맥린에게는 새엄마가 되겠지. 이 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내 남편에게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대. That there wasn't anything for him to hold on to. There wasn't a hand to hold on to. There wasn't a face to look at. And all he wanted to do was say goodbye to his son. 무슨 말 하시는 거냐면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 그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손을 잡아줄 수도 없었고 볼 수 있는 얼굴도 없었고 그냥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내 남편이 하고 싶었던 건 단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뿐이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온몸을 난도질해놨기 때문에. 아들 얼굴도 없고 팔도 없고 목도 없고. 그러니까 잘 가, 좋은데 편안하게 가라고 손도 잡아줄 수 없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부인이. 계속해서 보실게요. And I had talked to the medical examiner who I had known previous and asked her straight out, is there any way that he could hold a hand, see his face, touch a foot? And my answer was no.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전에 알았던 의료 검사관에게 이야기를 했었대. 그러니까 의료 검사관한테 이야기를 했었대. 솔직하게 물었어요. 난 그녀에게 혹시 내 남편이 그의 아들의 손을 잡거나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발이라도 만져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no, 아니 였대요. And I knew that there wasn't much of Timothy for them to hold on to. So, did we get to say goodbye? No.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냐면, 난 알았어. 그곳에는 뭔가를 이렇게 잡아줄 무언가가 많이 없구나. 붙잡을 기회가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너무 다 토막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별 인사를 했냐고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 스텝맘이라고 하는데 이 새엄마가 자신의 남편에게 그 말해야 하는 것 중에 자기는 아들과 인사할 수 없을 거야. 작별 인사할 수 없을 거야. 자기는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거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대.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슬퍼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체가 너무 난도질돼 있어서 60번 이상을 찔렸대잖아. 눈도 없고 심장도 일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눈, 코, 입도 다 이 사이코 새끼가 다 뜯어놔가지고 작별 인사도 못했대. 그래서 자, 맥린의 묘비가 이렇게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맥린의 묘비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난 저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맥린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야. 맥린과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함께 슬퍼했어요. 그리고 맥린이 자주 입던 이 옷과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맥린의 묘비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Thank you always my son, love dad 라고 이제 아버지랑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에게 글을 남긴 거예요. 너무 좋은 형제이자 좋은 삼촌이자 좋은 친구이자 좋은 아들이었던 이 맥린,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 범인은
처벌을 받지도 않았어. 무죄라고. 너무 개인적으로 가슴이 또 이렇게 아픈 사건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면 무조건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진짜 이런 법은 좀 뭔가 어떻게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오늘 끝입니다. 더 많고 다양한 영상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도쿄 K장 구독해 주시고요. 저의 서브 채널 K스키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아프리카 TV에서 또 다른 공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